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드디어 2022년 한 해의 독서를 돌아보고 올해의 책을 좀 꼽아보는 그런 연말 결산 영상인데요. 올 한 해 또 다양한 책들을 만났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좀 꾸준히 많이 읽은 것 같아서 참 뿌듯한 마음입니다. 물론 권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독서를 제가 좀 쉬지 않고 꾸준히 했고 책을 통해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기쁜데요.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독서 기록 어플을 통해서 간단히 통계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제 기준 올해의 책 5권을 좀 추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첫 번째 영상에서 간단하게 이 어플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올 한 해 북플립이라는 독서 기록 어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독서 통계 같은 거를 내보고 싶어서 이제 어플을 막 찾다가 인스타 같은 데서 찾아보고 이제 깔았던 그런 어플이에요. 따로 메모를 하거나 뭐 리뷰를 쓰지는 않았고 그냥 정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책을 읽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서 간단하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살펴보자면 일단 올해 처음 읽은 책은 오영은 작가의 수영일기라는 책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박물관을 쓰는 직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총 117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차트로 보는 독서 현황을 보면은 왜 총 118권이라고 나오지? 아무튼 그 내외인 것 같아요. 월 평균 읽은 책은 9.8권인데 평균적으로 대략 상반기? 한 7월까지 그 정도에 가장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8월에 정말 훅 떨어졌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대상 도서도 다양하게 많이 읽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뭐 초록 발표다, 뭐 심사다 준비하면서 물리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총 읽은 페이지 수는 대략 33,00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읽은 책들 총 가격은 168만 원 정도 내외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지출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어플을 보니까 종이책이랑 전자책이랑 다 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종이책으로 통일을 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중고 서점이랑 도서관도 저는 자주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 가격은 저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카테고리별 독서 현황에서 읽은 책을 보면은 역시 소설, 시, 희곡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거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소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에세이가 가장 많네요. 총 21%, 24권. 그 다음으로는 뭐 인문학, 과학, 그리고 아마 상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의 기록이랑 메인 화면 같은 거에 나오는 기록이랑 살짝 다른 게 뭐 지금 읽고 있는 책까지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완전 완독한 책만 표시를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감안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준 평균 별점이 3.4점이네요. 제가 영상에서는 따로 별점 같은 거를 안 매기잖아요. 근데 이 어플은 별점을 매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재미로 좀 매겨봤는데 별 1개는 더 이상 못 읽겠다. 완독을 할 의욕도 없다. 이거는 어디 가서 내가 읽었다는 말조차 안 하겠다라는 게 별 1개고 별 2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취향은 아니다. 영상에서 따로 소개는 안 하겠다. 별 3개는 괜찮다. 나름 재미있게 읽었다. 이 정도면은 영상에서 소개를 할 수 있겠다. 별 4개는 좋다. 영상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다. 재미있게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별 5개는 너무 좋다. 새로운 인생책의 탄생. 이런 그런 느낌으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 3.4점이면은 그래도 올 한 해 괜찮은 독서를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읽은 책이 96%, 현재 읽고 있다고 일정 체크해 놓은 게 5권이 있어서 그게 아마 4%일 거고 별점은 3.5점을 가장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만난 경위가 지금 도서관이 제일 높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직접 산 책이 더 많아요. 오프라인에서 18%, 온라인에서 17%니까 그러니까 읽은 책들 중에 총 뭐 35%는 제가 온라인이든 서점에서든 구매를 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도서관에서 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뭐 전자책이랑 오디오북이랑 중고책 구매가 많을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 선물로 협찬을 받았거나 혹은 뭐 광고를 위해 받았던 책들이
권수로 따지자면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내 서재의 저자 순위, 다자이 오사무와 황정은 작가, 정영준 작가가 이제 셋이 다 세 권으로 공동 1위인 셈인데, 사실 다자이 오사무의 경우에는 인간 실격이 제가 책세상 출판사였나? 거기서 나온 판본 하나를 읽고 민음사에서 나온 판본 하나를 읽었거든요. 책세상에서 나온 거는 예전에 보내주셨었는데 그거는 오디오북이 따로 나와 있길래 오디오북으로 제가 직접 결제를 해서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음사 판본에는 이 인간 실격 이외에 다른 단편이 하나가 더 실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전자책으로 사서 읽었었고, 그 나중에 달려라 메로스도 민음사에서 출간이 돼가지고 그거를 사서 읽었었고, 근데 다자이 오사무는 제 스타일은 아닌, 그리고 황정은 작가는 백의 그림자랑 디디의 우산을 과제 때문에 읽었었고, 그 일기라는 그 황정은 작가님의 에세이집도 궁금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백의 그림자랑 일기는 올해 처음 읽은 책이 맞는데 디디의 우산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읽었던 책이라서 올해 재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따지자면 정용준 작가님이 제가 올해 새롭게 세 권의 서로 다른 책을 처음 접한 그런 작가님인 셈인데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설릉산책이랑 프롬토니오랑 소설만세를 읽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권씩 읽은 작가님들이 편혜영, 배수아, 김초엽, 조혜은, 신종원, 전삼회, 그리고 미바와 조시프리기 작가님들의 책을 이제 각각 두 권씩 읽었었고요. 이렇게가 이제 대략적인 저의 2022년 독서 통계였습니다. 뭐 독서의 질을 따지는 아주 유의미한 통계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숫자로 보는 독서 현황도 뭐 해볼만 하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해 동안 이 어플의 존재를 잊지 않고 꾸준히 좀 그래도 기록을 했다는 것이 제 스스로 조금 기특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어플의 존재를 제가 금방 까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말에 보니까 재미있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2022년 올해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들은 제가 올해 읽은 100 몇 권의 책들 중에 아주 드물게 별 5개를 받은 책들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별 5개를 이 책들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더 자세한 감상은 아마 책 리뷰를 제가 대부분 그래도 남겼을 테니까 더보기란에 그 리뷰했던 영상 링크들을 걸어두도록 할게요. 제가 읽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요 책입니다. 지난 1월에 완독했던 책, 마커스 주삭 작가의 책도둑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올 초에 이제 새로운 인생책이 탄생했다. 1월부터 라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당시 독일 어느 마을에 리즐 메밍거라는 아이와 그의 양부모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책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던 아이이기는 한데 이 책은 애서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언어와 기록의 힘,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책의 화자가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의 상황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끝없이 그들의 영혼을 계속 거두어야 했던 거죠. 그저 냉혹할 것만 같았던 죽음이 인간들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살상의 약간의 피로와 환멸 같은 거를 느끼는 듯한 그런 어조도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미래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이 소설의 긴장감과 안타까움을 좀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책이 공을 들여서 그 인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끝으로 갈수록 이야기를 멈추고 싶을 정도로 슬픈데, 이 모든 것들을 서술하는 문장이 또 너무 아름다워서 비유와 감각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상적인 문장을 내가 고를 수도 없다. 책 전체가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문장이 아름다운 소설들을 특히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판본은 특별판인데 이 책 리뷰를 제가 올릴 때까지만 해도 예스24였나? 어디에 재고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구매를 그 즉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품절이 뜬다 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몇몇 분들은 가서 좀 책을 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연초부터 이번 영업 좀 나름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지난 2월에 읽었던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룰루 밀러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사는 곰출판이고요. 이 책 올 한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저는 일단 이 제목과 표지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뭔데? 간략하게 말해서 이 책은 저자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한 남자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삶에 찾아오는 혼돈과 또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19세기 정도에 활동을 했던 분류학자였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들에 이제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고 수집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물고기 표본을 담은 병들이 이제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바닥에서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바늘을 들어서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의 그 지느러미였나? 그것에 이름표를 꿰는 작업을 해요. 이런 의지와 꺾이지 않는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좋고 또 가장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책이 논픽션이잖아요. 물론 룰루 밀러 저자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추적한 논픽션인데 이 책은 스토리텔링 방식이 저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과 생각의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계기를 선사했어요. 저에게 논픽션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책, 내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좀 보고 배워야 하는 책,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라든지 그래서 소설보다는 조금은 좀 딱딱한 장르의 책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책은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박진감, 진짜 말 그대로의 충격, 그리고 재미와 환멸 이런 것들을 모두 선사했고 논픽션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논픽션도 이런 구성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거의 처음 하게 했어요. 제가 이 책의 리뷰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언제 밝힐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페이지를 넘기는 매 순간 다음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신선하다거나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무언가 이런 거로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도달하는 과정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나 새로웠던 책.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이제 실제로 논픽션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그런 거리감이나 벽 같은 게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논픽션은 또 없나 하고서 좀 더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이 책이 논픽션 장르에 있어서는 좀 드물게 스포하면 안 되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소개도 안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서점 그 책 속에 꽤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페이지를 넘길 때 그 어떤 충격과 이런 진짜 이런 느낌을 극대화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안 읽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리뷰할 때 최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면서 감상을 전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연초부터 좋은 책을 많이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또 다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라봤고 세 번째로 소개할 올해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지난 3월에 읽었던 이혜미 시인의 식탁 위의 고백들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 책은 이혜미 시인의 첫 에세이집이고 요리와 음식에 관한 글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식재료 자체에 주목한 글도 있고 혹은 요리 과정에서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쓴 글도 있는데요. 굉장히 얇은 책이기는 한데 이 안에도 역시 사려 깊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정말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일단 목차만 봐도 이 책의 글이 대략 어떤 통일지 그런 것들이 짐작이 가는데 부드럽게 무르익은 눈빛을 만나러 아보카도 향을 볼모 삼아 지금을 가둘 수 있겠니? 달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책의 출간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안 그래도 요리나 음식에 관한 에세이집을 정말 좋아하는데 알라딘에서 이 책의 미리 보기 페이지를 읽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 첫 문장이
이제 막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있다. 손안에서 함부로 뭉개지는 작정들이 있다. 아보카도에 대한 글의 도입부거든요. 일단 저는 아보카도를 뭐 깐다, 껍질을 벗긴다, 과육을 파낸다 이런 표현은 써봤어도 열리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과 뭐 단어 선택 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식재료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존재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주목한 글이라는 점에서 진짜 첫 페이지 첫 문장부터 이 책은 내가 반드시 종이책으로 사서 읽는다. 내가 반드시 소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감이 강하게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진짜 매료가 됐었고 아끼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읽은 에세이집 중에 가장 좋았던, 언제 생각해도 그 책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드는 그런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제가 올 초쯤에 맛있는 책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음식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추천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거의 전적으로 이 책 때문에 만들기로 결심을 했던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슬펐는데, 식탁 위의 고백들이라는 제목처럼 뭐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식재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혹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픈 조심스럽고 애정 가득한 마음을 진짜 잔잔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담아낸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너무 좋아. 진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책은 제가 따로 리뷰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리뷰 영상을 좀 시간이 날 때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상을 이야기할 틈이 없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정영준 작가의 프롬토니오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읽었던 책인데 올해 읽은 한국 소설 중에 처음으로 별 5개를 줬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포르투갈의 한 해변가에 커다란 고래 여러 마리가 떠밀려와서 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어떤 압도적이고 숭고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인데 한 고래의 입에서 아주 기이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튀어나와요. 인간인 듯 아닌 듯한 존재였는데 이 장면을 당시 그곳에 머물고 있던 화산학자 시몬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학자이자 동료인 데스로와 함께 머무는 자신의 숙소로 그 존재를 데리고 와요. 이 미지의 존재는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빚어지듯이, 마치 다듬어지듯이 그렇게 변하지만 그 과정도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가 들려주는 말도 더더욱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말들 뿐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는 왜 기이한 모습으로 고래의 몸속에서 나왔을까? 그가 말하는 세계는 어디일까? 이 소설은 그 진실에 서서히 다가가고 후반에는 새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기도 하는 시몬과 데스로와 의문의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책도 일종의 반전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라딘에 나온 책 소개를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시는 게 조금 더 그 충격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다가 이 책이 한 중반쯤 갔을 때 뭐야? 진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은 사랑과 상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등장인물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몬의 연인은 바다에서 실종됐고 데스로는 고베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었고요. 상실 후에 이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와 슬픔은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채입니다. 이 소설은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나의 삶을 지속시켜야 하는 이 인물들의 마무리와 시작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래와 관련된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제 취향을 저격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또 아름다우면서도 애틋한 정서를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상처와 여린 부분을 지닌 마음의 그 심연을 그 세계로 형상화해 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너무나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리뷰를 못 만들어서 한이 맺혔던,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책을 제가 여름에 읽었었는데 그때 한창 뭐 바다나 고래에 관한 책들을 읽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연초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찰떡이었어. 마치 작가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책을 원하고 있군 하고서 쓰신 것만 같은, 이 책을 시작으로 저는 이제 정영준 작가님의 책들을 뒤늦게 한 권 한 권 따라 읽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작가님의 소설을 꾸준히 찾아서 읽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5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은 제가 광고 영상 제작을 위해서 출판사로부터 제공을 받았던 책인데, 이 영상은 광고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말 제가 너무 순수하게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추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이고요.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제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인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선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아니 어쩌면 선자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총 4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얽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인물 군상을 보여주고 디아스포라, 특히 제일조선인에 관해 국적과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세상이 바뀌고 태도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파친코라는 곳이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공간적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이 책이 애플TV에서 드라마화 된다는 것도 정말 큰 이슈였지만 한 차례 절판이 되면서 또 뉴스에도 나기도 했었죠. 진작에 사둘 걸 왜 바보같이 안 샀나라는 생각을 저도 잠시 했었는데, 다행히 또 금방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로 나와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선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를 쭉 따라가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역사의 그 모진 풍파 속에서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굳건한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을 보면서 한국인이 쓴, 혹은 한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디아스포라 문학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정말 거침없이 전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서술 뒤에 곧바로 시간이 꽤 흐른 시점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전개 방식이 정말 몇십 년이 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페이스가 느려지지 않고 끝까지 몰입해서 읽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몰입을 했냐 하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독서 슬럼프를 끝낸 것은 물론이고 꿈에 고한수가 나왔어요. 아무튼 자세한 거는 제가 추천 영상에서 열심히 영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파친코 시즌2를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파친코 그 시즌1에서는 이 책 전체의 반도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셨고 또 올해의 책으로 꼽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읽어보셨다면 재미있고 전개가 시원시원하고 술술 읽으면서 감동과 깊이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올해의 마지막 별점 5개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신종원 작가의 습지장례법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과지성사입니다. 저에게는 약간 도전과도 같았던 그런 독서였는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어느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가문의 일원이 죽으면 시신을 늪에 수장하는 풍습을 가진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의 일원들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설은 이 가문의 습지 앞에 선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가문의 풍습이나 역사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이는 이 남자를 시작으로 남자의 할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역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선형적인 시간관에서 벗어난 듯한 데다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까지 흐려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소설에서 흔히 보듯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와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청각, 특히 소리를 통해 쓰인 소설이거든요. 늪에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수학이 넘어 지지직하는 소리, 늪지기의 말소리, 그리고 여러 전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적혀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문법과 문체와 그런 서술 방식의 소설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저에게도 쉽지 않은 독서였고, 중간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기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독서의 일부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깊은 애정을 느꼈던 것은, 누군가는 난해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실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소리로 구성된 텍스트, 이 안에 담긴 할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과 사랑 때문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작품을 쓰는 것이 작가님에게는 어떤 경험이었을까?
이 소설을 씀으로써 작가님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독자인 저 역시 읽으면서 자연스레 제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 책의 그 작가의 말까지 다 읽고 나면은 진짜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데,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구절이 정말 많았거든요. 누군가의 아득한 마음을 읽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뜻깊은 도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완독한 것이 아무래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체 같은 것에서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책일 수 있다 보니 선뜻 재미있다라는 말로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기이한 분위기 안에 깃든 그 양가적이고 복잡한 애정,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으신 독자분들께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바로 신종환 작가님의 전자시대의 아리아라는 책도 이제 샀거든요. 읽으려고 사뒀는데 그거는 소설집이에요. 단편을 모아놓은. 근데 그거 올해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펼쳐보지도 못했네요. 네, 새해가 되면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 진짜 너무나 좋았고, 표지에서부터 뭔가 벌써 아주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가 저의 2022년 독서 통계 및 2022년 올해의 책 리스트였고요. 올해 읽은 수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소수의 책들, 정말 소수의 책들만 골라서 소개를 하는 게 참 잔인하면서도 어렵고 고민이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네, 해가 바뀌기 전에 다시 한번 소개해야 할 책들을 마침내 소개를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의 2023년 독서 위시리스트에도 살포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2022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해가 바뀌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연말 결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마음에 리프레시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거부하고 싶었거든요. 해가 바뀌는 것도 싫고, 시간이 가는 것도 싫고, 나이를 먹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년에 독서를 조금 더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고, 내년에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면 뭐 더 좋겠죠. 근데 올해도 충분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를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해 인사를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저와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책들과 함께 자주 찾아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조금 더 꾸준히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게요. 다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